해썹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해썹. 해썹이 뭘까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것이 해썹입니다.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썹. HACCP 뭐의 약자일까요? H는 hazard, A는 analysis, 여기까지가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C, critical control point,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보존,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미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이거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식품별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자, 몇 페이지? 103페이지에 이 표 한번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십니다. HA, 위해 요소 분석, CCP, 중요 관리점. HA, 위해 요소로는 원료나 공정에서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이제 여기서 분석이 되는 거고, CCP, 중요 관리점, 이것은 위해 요소를, 앞에서 얘기했던 위해 요소를 예방 또는 제어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썹의 정의입니다. HACCP 해썹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그림 보시면 104페이지에 이 피라미드 보시면 밑에서부터 선행 요건이 올라가고 있고, 그 위에 해썹 준비 5단계가 있고, 그 위에 적용 7원칙이 있습니다. 선행 요건. 자, 선행 요건은 다시 8개가 뒤에 나올 거고, 7원칙은 7개, 5단계는 5단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되는데, 일단 7원칙에는 1원칙부터 7원칙까지. 자, 위해 요소 분석,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증 방법 설정, 기록 유지 관리. 자, 이거 여기까지를 7원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위해 요소 분석이고, 중요 관리점, CCP라고 합니다. 중점 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 관리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계 기준이란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중요 관리점에서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한계 기준이라고 한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번 모니터링.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측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선 조치. 이 결과를 만약에 한계 기준을 이탈한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가 개선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검증 방법. 자, 정기적으로 평가한 일련의 활동을 검증 방법이라고 하고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 및 유지 관리. 이것을 7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 해썹 7원칙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자만 따겠습니다. 위, 중, 한, 모, 개. 위, 중, 한, 모, 개. 밑에 검, 기. 위, 중, 한, 모, 개, 검, 기. 따라해 보십시오. 위, 중, 한, 모, 개, 검, 기. 뭐 꼭 이름 같지 않습니까? 위, 중, 한, 모, 개, 검, 기.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해썹의 7원칙이 아닌 것은, 그리고 핵심 문제 풀어보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위중한 모 개검기. 앞글자만 알면 답이 4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죠. 위중한 모 개검기. 해썹 7원칙이 되겠습니다. 해썹 7원칙. 자, 그 다음에 선행 요건이 우리 피라미드의 제일 아랫부분에 있었죠. 피라미드 제일 아래쪽에 선행 요건 8개가 있었습니다.
이 8개, 예, 8개라는 우리 요것도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데, 선행 요건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선행 조건이 먼저 중요하죠. 1번 영업장 관리가 중요하겠고, 위생관리, 제조 가공시설 설비관리, 냉장 냉동 설비관리, 그 다음에 8개니까 용수 물관리, 보관 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여기까지가 선행 요건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위생관리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기존 위생관리와 해썹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존의 위생관리는 사후 검사였다는 겁니다. 뭔가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걸 원인을 찾고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랬다면, 해썹은 사전 예방 조치입니다. 사전에 뭔가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존과는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정별 위해 요소 파악 및 예방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기능장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이제 제가 기술해 봤는데 조금 어렵죠. 좀 뭔가 많죠. 그래도 가볍게 간단하게, 길게 안 할게요. 길게 안 할 테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공정별 위해 요소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위해 요소에는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공정이나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크게 생물학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화학적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는 뭐 예를 들어 박테리아 종류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기생충, 조류, 이런 종류가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예방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시간 관리, 온도 관리, 가열 및 조리 공정 철저히 하고, 냉장 냉동 철저히 하고, 뭐 보존제나 발효 이런 거 조절 잘하고, 특히 건조 잘하고, 부차 오염을 잘 예방을 해준다. 이런 게 예방 방법이 되겠죠. 생물학적 위해 요소. 그다음에 화학적 위해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독소들이 있겠죠. 자연 독소. 그다음에 농약 같은 농업용 화학물질이 있겠고, 식품 첨가물이 있겠고, 독성 원소가 있겠습니다. 화학적 위해 요소에는 예방 방법으로라면 첨가물은 뭐 이렇게 성적서라든지 법적 기준을 잘 보고, 포장지 같은 거 분석하고, 청소 윤활제 잘 하고, 농약 검사 잘 하고, 이것이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에는 유리 파편 같은 거, 목재, 돌덩어리 같은 거, 금속 물질, 플라스틱, 개인 소지품 이런 것들도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방법도 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주의해서 이런 위해 요소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풀어보기 한번 보시죠. 해썹 공정별 위해 요소 중에서 물리적 위해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그 위에서 생물학적이냐, 예,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나왔을 때 우리는 곤란해야 되겠죠. 농약은 물리적이 아니고 화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십니다. 그다음에 공정별 위해 요소 파악 및 예방.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결 제조 공정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포장 후에 일반 제조 공정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장 방법의 종류 및 특징, 크게 물리적 처리 방법과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네, 큰 제목부터 읽어주시고, 물리적 처리 방법에는 냉동 냉장법이 보이고 저온 냉장법이라고도 합니다. 가열 살균법이라고 있고, 건조 탈수법이 있고, 방사선 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 방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냉동 냉장법, 저온 냉장법은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냉장고에서 저장하고,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하는 게 좋겠다. 냉장 온도는 평균 5도죠. 0에서 10도인데 일단 맨 아래는 0도에서 3도로 육류와 어류가 저장되고, 중간 온도 5도 이하에서는 유지가공품이 저장되고, 하단에는 과일과 야채류, 우리 보통 냉장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그다음에 맨 중간, 그다음에 맨 아래에 과일, 야채 이렇게 우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냉동은 보통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죠. 냉장은 5도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때 육류나 뭐 건조김 이런 걸 보관하기 좋습니다. 가열살균법은 100도 정도로 가열해서 살균하는 것이고, 원조탈수법은 원조식품의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조탈수법입니다. 방사선 조사법은 방사선, 뭐 이런 거, 뭐 CO60, CS137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인데, 살균, 살충, 발화 억제, 기생충 등 사멸, 식중독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온도 상승 없이 살균하는 기능이 좋다. 자, 제가 오른쪽에 이 방사선 조사 마크라는 거를 제가 초록색인데 이거 한번 넣어 봤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겠죠. 보관할 때 화학적으로 방부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산화방지제, 염장, 당장, 탄저장, 미생물 처리, 훈연법, 가스 저장 이런 게 있겠습니다. 방부제 아파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대히드로초산 뭐 이런 거, 버터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장산, 청량음료, 프로피온산, 나트륨, 칼슘, 빵에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 방지제, 뭐 BHA, BHT, PG, 토코페롤, 비타민 E죠. 염장, 10% 이상의 식용, 소금에 저장하는 젓갈류가 여기 들어갑니다. 당장, 이거는 설탕에 저장하는 거죠. 잼이나 젤리, 보통 50% 사용하지요. 산 저장, 초산이나 젖산을 이용해서 장아찌나 피클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미생물 처리, 미생물을 이용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우리 만들죠. 훈연법, 휘발성 물질이라고 하면 페놀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거죠. pH를 저하하여 육류의 수분을 제거하고 살균, 맛의 변화, 향기 물질을 생성시킨다. 훈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을려서 하는 거,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류가 훈연법으로 처리합니다. 가스 저장,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탄소 농도를 감소시켜서 냉장 상태로 과일류를 가스 저장하는 것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중 화학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방사선 조사법. 자, 요거는 뭐죠? 요건 물리적 방법이죠. 이렇게 알고 가십니다. 제품의 변질, 요쪽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식품의 변질은, 자, 크게 식품을 방치했을 때 미생물이나 햇볕, 산소, 효소, 수분의 변화 등에 의해 성분이 변화가 되고 영양가가 파괴가 되고 맛이 변하는, 뭔가 이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변질, 큰 단어로 변질이라고 하고, 종류에는 크게 부패, 변패, 산패, 예, 요건 아주 유해한 과정인 거죠. 발효, 요거는 이제 유익한 과정인데, 일단 여기부터 보자면 부패, 단백질이 분해돼서,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아민, 암모니아 요런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 뭐 생선 썩는 거나 고기 썩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죠. 이 냄새의 원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아민, 암모니아 뭐 이런 거 악취가 납니다. 변폐,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된 것이 변폐, 변태가 아니고 변폐입니다. 산패, 지방의 산화로 알데히드, 케톤, 에스테르, 알코올 등이 생성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패가, 지방의 산패가 이루어지는데, 유지의 산패도 측정하는 방법, 시험에 이거 나오죠. 유지가 얼마나 산패됐나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산가, 아세틸가, 과산화물가, 하르몬일가, 또 눈으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능 검사, 눈으로 봤을 때 거품이 있다거나 색깔이 진하다던가 점성이 강하다던가 뭐 이런 게 산패가 됐다. 눈으로도 관능 검사로도 산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효, 발효란 탄수화물이 유익하게 분해되는 현상, 알코올 발효, 우리 빵 만들 때 하는 거, 요거는 유익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의 자동 산화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퍼옥사이드 이온 자동산화에 의해 생성된 물질로 독성을 띤 물질입니다. 유지의 자동산화를 가속시키는 요소가 불포화도, 불포화도가 높냐 낮냐, 산소, 온도,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지의 가공식품의 보존 방법은 비금속, 금속이 아닌 비금속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다음에 부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패는 단백질의 부패 과정이 중요하죠.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아미노산, 아민, 암모니아 같은 악취를 발생하는 현상이 부패라고 그랬죠. 단백질의 부패 과정을 한번 보시자면 단백질은 메타프로테인, 프로테오스, 펩톤, 폴리펩티드, 펩티드를 지나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아민과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서 여기에 암모니아 가스까지 나오면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부패가 일어나는 인자, 요인이 뭘까요? 기온, 습도, pH, 열, 이 네 가지가 인자가 되겠고, 부패 생성물,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길래 그런가? 아민, 메탄, 황화수소, 메캅탄, 함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페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납니다. 초기에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은 눈으로 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끈적거린다든지 색깔도 변하고 본능적으로도 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으시죠? 그래서 냄새가 이미 멀리서도 냄새가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냥 물질적 검사, 눌러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탄성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거로 확인할 수 있겠고, 화학적 검사도 가능합니다. 트리메탈아민, 디메탈아민, 휘발성 염기질소 이런 거, 아민류, 암모니아류 이런 거로도 우리가 화학적 검사를 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산이나 질소가스나 히스타민, pH, P값 이런 거로도 우리가 이제 화학적 검사로 가능합니다. 아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미노산의 탈탄산반으로 생성되는 물질이고, 트리메탈아민, 어류의 비린내 원인 물질입니다. 생선 썩는 냄새. 트리메탈아민입니다. 어류 비린내의 원인 물질이 트리메탈아민입니다. 미생물학적 판정, 세균수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식품의 1g당 세균수가 10의 8승 이상이면 신냄새가 난다. 초기 부패로 확인한다. 10의 5승 이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부패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패, 변패, 산패, 발효. 특히 부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반드시 한 문제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 부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에는 WHO에서 정하는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고 또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WHO의 식품위생의 정의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완전 무결성,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리수단입니다. 자, 시험에는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가 시험에 몇 번 나온 적 있죠. 바로 기출문제 왼쪽에 보입니다. 맨 위에 100페이지 맨 위에 보시죠. 자, 해설도 여기 직접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을 고르죠. 이런 문제입니다. 첫째,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것이 대상 범위고,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것이 목적이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법률로 정하고, 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분 한 분 나오십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님. 자, 이분 식품의 성분, 제조, 가공, 조리, 보관 방법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는 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이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영업허가, 신고업종의 허가 관청에 대해서, 신고 관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업허가 업종에는 식품조사 처리업이 있고, 허가 신고 관청은 안전처장님께 하십니다. 반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허가업종인데 자치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신고 의무업종, 영업을 신고하는 의무업종 중에 우리가
제과점 영업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운반업,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 식품 냉장, 냉동 뭐 이런 것들도 영업신고 의무 업종입니다. 역시 안전처장님께 허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 식품 제조라든가 직접 판매라든가 운반업자까지 또 받아야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리사 면허 결격 사유도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는 뭐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가 있겠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 가능 여부 질병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에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할 수 있는 질병은 홍역, 홍역은 종사할 수 있다. 영업의 종류에는 식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있고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큰 업종이 있습니다. 자, 식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 얼음 판매, 뭐 자동 판매기, 유통 전문 판매,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 이런 업종은 식품 판매업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즉석 판매 제조와 가공업입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게 기출 문제인데 다음 중 식품 접객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식품 냉동 냉장업. 이 파트는 굉장히 발음이 받침이 많아서 그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요런 것이 기출 문제가 나왔었다. 이런 것 한번 보고 넘어가십니다. 자, 피해법 이런 게 나오죠. 피해법. 자, 제조물 책임법이라 그래서 PL법. 이렇게 쉽게 부르죠. 프로덕트 라이어빌티 액트. 자, 그다음에 PL법은 목적이 뭐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또 어떤 이렇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이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PL법이고 2002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읽어봐 드렸고 예를 들어서 식품도 PL법에 적용을 받는데 사례를 들자면 제조상으로는 오렌지 주스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서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설계상 통조림 뚜껑을 땄는데 너무 예리해서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도 PL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기간 소멸시효는 피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아는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소멸시효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셨습니다.